You say that I'm psychotic, but then you like it like that. 청주에 있는 녹색교회들이 연합해서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재작년에는 성안길에서 함께 플로깅을 함께 했었고요. 작년에는 쌍생자연교회에서 바자회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는 광림교회에서 6월 둘째 주에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행사를 준비하면서 사전 모임을 2번 세미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삼남교회에서 그리고 주일날 모여서 오후에 행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행사가 진행되고요. 특별히 이번에는 청주 녹색교회 네트워크 5개 교회와 또 청주 기흥시 그리고 기장교단의 기후정의위원회가 함께 연합해서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들 가운데 또 함께 해주시고 또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모임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각자의 교회로 돌아가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또 선한 영향력으로 또 우리 한국교회에 큰 힘이 되는 이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가 주제를 물로 잡았는데요. 생태, 정의, 물 이렇게 이제 올해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시간에는 구약성서와 물이라는 주제로 우리 강사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정호진 목사님이시고요. 전에 국제 NGO 생명들의 공동체 대표이시기도 하였고, 제가 예전에 인도에 계절학기 수업을 이렇게 인도로 선교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인도에 선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그 공동체에 제가 방문을 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그 전에는 또 학교에서 성공에 대해서 하신 데에서 구약학을 또 가르치시기도 하였고요. 또 직접 수맥을 들면서 우물을 파시고 정말로 실제로 물과 밀접한 삶을 사시면서 지금도 생태 농업을 하시면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면서 하고 계시는 선배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좋은 인사이트를 얻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요. 저희가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강의를 듣고요. 그리고 5분 정도 잠깐 쉬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한 20-30분 정도 질문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 그래서 9시 전에는 끝나는 걸로 이렇게 전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 끝나고 나서 대화 나눔하기 전에 좀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호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게 주어진 제목이 구약성서와 물인데요. 제가 원래 구약성서를 전공하긴 했지만 요즘은 성서 자체보다는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실천에 가장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서에서의 물 이야기도 좀 하겠지만 생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지구촌 위기를 구하는 실천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꽤나 많은데요. 가능하면 이건 시간이 되면 줄이고 질의응답을 통해서도 더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기 전에 제가 먼저 질문을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그래도 물을 절약하는 것을 생활화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나는 물을 절약하며 산다. 이런 이렇게 적으세요. 아니 난 거의 100% 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니 그래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물 절약하며 사시죠? 네,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하루에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물의 총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한번 계산해 보신 적 있나요? 30리터. 네. 마시는 물이 1.5 내지 2리터 정도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물들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걸 계산해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략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해 볼게요. 나는 하루에 200리터 정도 쓴다. 없죠. 그럼 150리터? 없죠. 100리터 정도를 쓰는 것 같다. 네, 100리터. 50리터 정도를 쓰는 것 같다. 네. 네. 그럼 30리터 정도를 쓰는 것 같다. 아우, 굉장합니다. 그러면 뭐 여기는 모두가 물을 절약하는 분들이세요. 한국인이 평균 사용하는 하루에 물 쓰는 총량이 얼마나 될까요? 네, 하루에 잘 감이 안 오시죠? 한국인이 평균 쓰는 물의 양이 하루에 277리터입니다. 277리터. 그러니까 여기에 최고로 많이 쓴다고 손드신 분이 200리터를 쓰는 거니까 여기는 모두가 절약하는 분들이에요. 네. 그런데 그 277리터는 자기 가정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공장을 돌리는 거라든지 뭐 한국인 전체가 쓰는 총량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 우리하고 이렇게 계산해서는 사실 곤란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공공적으로 쓰거나 산업적으로 쓰는 물, 농업적으로 쓰는 물을 제외하고 사람들이 쓰는 물은 100리터 이하여야 사실은 정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하루에 오줌을 몇 번쯤 누실까요? 화장실을 몇 번쯤 갈까요? 대변을 제외하고 소변은 5, 6회? 네, 그 정도가 정상입니다. 빈뇨증 혹은 요실금이 있는 분들이라면 더 자주 가야 되죠. 그런데 하루에 오줌으로 나오는 양이 얼마나 될까요? 네, 많이 먹으면 많이 나오고 적게 먹으면 적게 나오는데 물을 하루에 마시는 총량이 얼마나 된다고요? 1.5 내지 2리터예요. 네, 더 많이 마셔도 3리터 이상을 마시는 분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마시는 만큼 나와야 하는데 땀으로도 나가고 숨으로도 나가기 때문에 마시는 만큼이 그대로 다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시는 것에 비해서 조금 적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많이 넣는 분이 2리터인데 그러면 그걸 5, 6회로 나눴을 때 2리터를 5회로 나눴을 때 400cc를 한 번에 넣는 거죠. 그런데 자주 가는 사람들은 한 번 넣을 때마다 200 내지 300cc마다 넣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로 어디에다 넣나요? 변기에 넣죠. 변기에 넣는데 그러면 200cc, 300cc라고 하겠습니다. 300cc의 물을 내리기 위해서 이걸 쓰레기로 처리하는 거잖아요. 이걸 쓰레기로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물은 얼마나 될까요? 5리터, 1리터. 한번 부어보세요. 2리터 병으로 그걸 변기에다가 물 한 번 내리고서 아래는 꼭지는 잠가놓고 그리고 다시 그만큼 눈금이 다 있으니까 그만큼 양을 딱 부어보면 이게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저희 집 변기는 8리터입니다. 그런데 좀 더 큰 부잣집 변기는 12리터가 됩니다. 그러면 300cc를 처리하기 위해서 12리터 혹은 그냥 그것도 평균으로 10리터의 물을 쓰고 있다.
이거 어떤가요? 그러면 오줌 5번만 누면 벌써 50리터를 하루에 내가 소비하고 있어요. 자, 세수할 때 얼마나 큰 그릇을 사용하나요? 네? 제법 큰 세수대야. 내지는 양치질을 하면서도 수도꼭지 확 틀어놓고서 계속 양치질을 하면서 수도꼭지는 틀려있는 경우가 호텔에서 같이 묵어보면 프로그램이 있어서 묵어보면 저는 그분을 프라이버시를 정말 존중하면서도 정말 가서 잠궈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을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일까요? 아닐까요? 네? 부족 국가요? 네. 물을 가지고 국가를 나눌 때 셋으로 나눕니다. 물 빈곤 국가, 부족 국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물 스트레스 국가.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는 국가. 그리고 물 풍요 국가. 세계 200여 국 가운데 120개국은 물 풍요 국가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은 스트레스 국가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주 빈곤 국가는 아닌 거죠.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인도나 아프리카에 있을 때 제일 한국의 어떤 부분이 그리웠느냐면 뭘 봤습니까? 어떤 부분이? 샤워는 거기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시는 물도 그렇지만 대체로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 지하수를 그냥 바로 마실 수 있는 물은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도에서 10년을 살면서 정말 제가 개발한 지하수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도 바닥 놓고 일주일쯤 지나면 석회석이 가라앉아가지고 한 몇 개월 쓰고 나면 그릇에 너무나 많은 석회석이 앉아 있어서 이게 웬만한 것들로도 치워지지 않는 그런 우리나라 물이 참 좋은 국가예요. 그런데 제일 그리웠던 게 뭐냐면 계곡물입니다. 맑은 계곡물이 흘러가고 있는 그 모습이 언제나 그리웠어요. 그걸 보고 싶은데 그런 물을 본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거든요. 인도의 물, 사람은 많고 사람이 도대체 없는 곳 찾아서 가면 거기는 조금 그래도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는데 그거는 고산지대로 올라가지 않는 한, 히말라야 가까운 곳으로 가지 않는 한 찾아보기가 힘들고요. 대부분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되면 내가 지금까지 본 물 가운데서는 저렇게 시궁창물, 청계천물보다도 훨씬 더 7, 80년대 더러웠던 청계천물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이건 도대체 물이 아니다 싶은 물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프리카에 살 때는요, 저희 아내랑 하루에 2사람이 쓰는 물의 총량이 40리터였습니다. 그건 그래도 우물에 한 100m 정도 우리가 개발해준 지하수에서 나오는 물을 20리터짜리 2개 그거 들여다 놓으면 그걸로 밥 해 먹고 세수하고 샤워하고 때로는 청소까지 다 하는 그런 생활을 살았는데 지금 제가 쓰는 물의 총량을 계산해 보니까 여전히 하루에 20리터를 못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물을 정말 아끼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가장 여러분들이 아까 딱 계산해보니까 나오는 게 오줌만 가지고도 50리터를 쓰는데 저는 어쩐다는 말입니까? 네, 저는 오줌을 안 누거나 그냥 오줌을 한 방울도 그 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줌을 거의 다 모읍니다. 거의 다 모읍니다. 그래서 제 차에는 언제나 제 오줌통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물로 오줌을 처리하지 않고 저는 그 오줌이 너무나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제가 농사를 짓는 땅을 가꿀 수 있는 비옥하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원이기 때문에 이 보물 같은 자원을 제가 놓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안 버립니다. 버리지 않고 열심히 모으죠. 그러니까 내 오줌을 이게 오염물질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지구는 망해가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줌으로 처리하지 않고 샤워는 딱 세수대야 한 세수대야 10리터만으로 샤워를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쯤 샤워를 하고 그리고 세수는 요만한 작은 그 그릇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샤워한 물은 어떻게 할까요? 샤워한 물은 변기를 아예 안 쓴다니까요. 그래서 변기에 부을 일이 없어요. 벽돌을 넣는다든지 그 페트병에다가 물을 넣어서 한 병쯤 집어넣으면 2리터가 절약될 수 있는 거죠. 8리터에서 6리터로 떨어집니다. 그러긴 하지만 저는 아예 그 물을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세수한 물도 그 작은 그 그릇만 이렇게 하다 보면 그릇이 작다 보니까 튀겨나가긴 해요. 그러나 4분의 3은 남습니다. 그 남는 것은 다시 통으로 모으는 통에다가 부어놓습니다. 그리고 샤워한 물은 항상 큰 세수대야에 들어서서 샤워를 하기 때문에 이건 또 쓸 수 있는 물이 됩니다. 왜 그걸 쓸 수 있을까요? 저는 비누나 샴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샴푸는 아예 그거는 몇십 년 전의 일이고요. 제가 그것도 안 쓰고 있었는데 이발소에 갔더니 잠든 사이에 막 그냥 감겨놔서 어쩔 수 없이 썼던 경우를 제외하면 정말 몇십 년 동안 샴푸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누도 한 15년, 20년간은 아예 쓰지 않았다가 정말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다가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비누를 안 쓰니까. 어떤 점이 불편할까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래도 이발을 하게 되는데 이발하는 날조차 비누를 안 쓰니까 이게 머리카락이 머릿속에 남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은 찌르는 듯한 느낌도 있고 내가 물을 정말 절약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도구마적으로 내 삶을 살아서는 좀 지나친 것 같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이발하는 날, 왜 이발을 이발소에서 하지 않고 저희 집에서 하기 때문에 아내가 잘 해줍니다. 근데 벌써 몇십 년 동안 전용 이발사거든요. 그런 집에서 이발을 하면서 그날만큼은 비누 거품 내는 것, 그것도 막 딴 데까지 비누 칠하지는 않고 머리만 감을 수 있는 만큼. 그래서 머리를 감고 그 다음에 그 거품으로 그냥 몸에 슬쩍슬쩍 발라주는 정도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제가 쓰는 물은 다시 재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외의 날은 샤워한 물이든 세수를 한 물이든 모든 물들이 거의 이용 가치가 있어요. 어떻게 이용할까요? 청소할 때 씁니다. 네. 화장실 청소를 할 때든 아니면 거기에 찌꺼기를 가라앉은 찌꺼기를 따르고 난 나머지 물들을 가지고는 걸레 빨개, 이게 대걸레를 가지고 제가 그 마대를 가지고 닦는 일을 잘하기 때문에 안방 청소하고 물론 그것 가지고 다시 마지막에 할 때는 한 번쯤 새물을 쓰기는 하죠. 그러나 그걸 다 청소하고 또 씻는 거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그 물은 거의 활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물을 많이 아끼는 거 아니냐고 제가 핀잔을 가끔 봤는데 그래서 화장실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제 화장실에는 오줌통들이 잔뜩 있어요. 그리고 또
변을 놓을 때도 변기를 쓰지 않습니다. 뭐 할까요? 생태 화장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생태 화장실, 제가 이제 농사를 짓게 되니까 그것이 활용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얼마나 인문 속에는 인산질과 칼리질 이런 것들이 질소질도 물론 들어있지만 땅에 도움이 되는, 작물에 도움이 되는 굉장히 좋은 성분이 있는데 이 좋은 자원을 놓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깥에다가 생태 화장실을 지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프리카나 인도에서도 제가 지어서 그걸 주로 썼거든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정말 어려웠던 게, 인도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 중에 제일 어려웠던 일이 인분 사용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인분을 다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조상들도 사용한 적이 없는 모양이에요. 소똥이나 말똥 이런 똥들은 막 지나가다가도 맨손으로, 장갑은 아예 없죠. 맨손으로 그걸 척척척척 발라가지고 이렇게 막 보물단지를 들고 가듯이 갖고 갑니다. 그런데 사람 똥도 좀 활용하면 어때? 그러면 절대로 안 한다고 합니다. 고개를 슬레슬레 졌죠. 그런데 어떻게 그걸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볼까요? 정말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제가 제일 열심히 국제인류 생명비 공동체 대표로서 제일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이 자신의 인분을 다시 땅으로 돌려주는 일. 그래서 물이 필요 없이 이게 폐기물이 아니고 쓰레기가 아니고 오히려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참 좋은 자원이라는 걸 인식시키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그 방식이 뭐냐면, 우선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자기네들의 화장실 그림을 그려보라고 합니다. 인도 사람들은 어떻게 그릴까요? 인도는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삼겠습니다. 제가 활동했던 무대가 대체로 인도 농촌, 아프리카 농촌이 말라위 농촌이었기 때문에 인도 농촌 사람들은 거의 제가 있을 때는 90% 정도가 화장실이 없었어요. 농촌 지역은. 지금도 아마 60%쯤은 없는 상태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대변은 집에 화장실이 없어요. 다 거리나 마을 진입로 부분에 가보면 막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눈은 시간이 달라요. 그래도 결혼한 여성들이, 젊은 세대들이 제일 먼저 새벽 4시면 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나이 든 여성들, 그리고는 남성들이 가고 청소년들이 가고 마지막에는 꼬맹이들이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 또 눈자리, 말라붙은 자리 또 누고 아침마다 화장지 들고 가지 않는 분만 하더라도 참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을 딱 우리 페트병 반병 정도, 2리터짜리 페트병 반도 아니고 그게 4분의 1 정도, 한 500cc 정도를 들고 가더라고요. 그들의 머그컵 비슷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들고 어디론가 가길래, 아니 이분들은 생수를 이렇게 좋아하나? 그래서 따라가 봤더니 어디에 지하수가 있나 싶어서 따라가 봤더니 그게 생수병이 아니고 어쨌든 그들이 세수한 물이든 무슨 물이든 간에 그 물을 가지고 뒤처리를 하는 물이었어요. 그런데 가보면 서로 한 5m, 10m 사이에 빤히 보거나 아니면 그냥 엉덩이만 서로 마주대거나 그러고 그냥 누워 있습니다. 부끄럽게 느끼거나 그런 느낌도 별로 없어요. 애들은 더군다나 그렇고, 그렇게 처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건 정말 더럽다고 가까이 가려고 들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인분을 사용하는 농민들을 만든다는 것이 쉽진 않죠. 아프리카는 화장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이 이렇게 흙을 구덩이를 파서 우기때 파면 뭐 시멘트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철봉대 같은 요 삼각 이렇게 이걸로 확 찔러서 각이 되도록 각이 딱딱 서도록 이렇게 파는데 마치 무덤 우리 관 파듯이 관을 무덤 파듯이 그렇게 파가지고는 거기에 나무 2개 걸쳐놓고 나머지는 대충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리고는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단만 살짝 쌓아서 문을 닫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문을 닫을 수가 없으니까 네? 문은 노출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진 않아요.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으면 앞에다가 담을 이렇게 쌓았다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넣을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정면으로 향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앞은 안 보이지만 위는 다 펴져 있고 대부분이 자기 지붕도 집에서 누워서 보면 하늘이 이렇게 보이는데 화장실까지 덮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그대로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화장실이 다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것으로 작용을 하죠. 그런데 어느 정도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10cm, 20cm를 남겨놓고는 다시 묻어버려요. 그리고 옆에 또 팝니다. 그런데 그걸 농업적으로는 이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약간 제가 생태 화장실을 가르쳐 주었어요. 생태 화장실을. 어떤 방식이 가장 생태적일까? 요즘 비농한 사람들은 책도 그런 게 나와 있고 그래서 2층으로 만들어 놓고 왕겨나 톱밥을 이제 붓는 그런 형식이요. 근데 그 화장실도 전에 저도 초기에는 만들어서 써보니까 그건 냄새도 많이 나고 잘 덮이지 않아서 파리도 많이 끓어요. 그런데 가장 뛰어난 화장실은 강원도식 화장실입니다. 우리 선생들 가운데 강원도 분들이 사용하던 화장실이에요. 그건 어떤 걸까요? 그냥 땅을 파지 않아요. 경상도 전라도식은 땅을 파고 항아리를 묻었어요. 그래 항아리에서 누게들이가 그것도 그릇이 모자란다고 그냥 놔두면 오줌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어른들이 또 갖다 거기다 물을 갖다 부어서 무정물이든 하여간 세수한 물이든 갖다 부어서 항상 물이 전공해서 피하느라고 애를 쓰기도 하는 그런 화장실도 있었죠. 제주도식 화장실은 어떤 거죠? 네, 1층에는 돼지를 키우고 2층이 이제 화장실인 그런 화장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화장실을 소개해 주면서 너희 이렇게 지어볼래? 자기네 화장실은 이제 그 사람들이 설명을 했으니까 이렇게 지어볼래? 그러면 절대로 안 한다고. 똥 먹은 돼지를 먹을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들은. 그런데 유럽이 주로 독일이 또 생태 화장실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똥 따로 오줌 따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그 다음에는 똥오줌을 처리를 못해요. 왜? 유럽도 그 똥오줌을 밭으로 내보내는 지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분리는 시켜놨는데 냄새는 여전히 나고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준 화장실이 강원도식 화장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아날로그식으로는 강원도식 화장실이 최고입니다. 어떤 식이냐면 그냥 흙간 하나 지어놔요. 땅 파지 않고 흙간을 하나 제법 큼지막하게 지어놓고 거기다가 어때요? 여기가 화장실이라면 요만큼은 왕개를 쌓아놓는 곳, 왕개나 톱밥, 풀 쌓아놓는 곳, 요만큼은 일 보고 난 뒤에 옮겨놓는 곳, 그 다음에 여기는 대돌 2개, 그리고 삽이 걸려 있어요. 한 삽 퍼서 여기다가 넣고 한 2삽 퍼도 괜찮아.
그래 놓고 일 보고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옮겨놔 버려요. 그리고 뭔가 덜 덮였다 싶으면 원재료를 갖다가 또 더 덮어버려서 파리도 그렇지 않아요. 냄새도 나지 않아요. 제가 그 화장실을 아프리카에 지어놓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이제 교육 다 시켜가면서 초대해서는 와서 봐. 그랬더니 들어와서 보고 와 여기는 우리 안방보다 좋다. 네, 냄새 전혀 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삽 한 자루만 그려놓은 게 아니라 농기구들을 싹 다 그려놓을 수 있는 창고 역할을 그대로 해요. 수확한 것, 또 옆에다 갖다 놓으면 돼. 이런 식으로 창고 겸 화장실인데 너무나 간편해요. 어차피 창고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있어 창고는 필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 다 그 화장실을 생태 화장실과 대기장 하나를 건설하려고 딱 이제 틀을 만들어 놨는데 충분히 아프리카에서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여기 지금 사는 곳 상주 속리산 빗자락에 이렇게 살아보니까 겨울이 5개월인 거예요. 그 화장실을 쓰기에 불편한 때가 5개월이나 되는 겁니다. 바로 문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돌아서 가서 텃밭에 있는 데 가서 누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건 자원을 낭비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의자 하나는 되더라고요. 의자 하나, 바켓츠 하나. 왕년한 톱밥은 어차피 쓸 거니까. 그래서 제 화장실을 그대로 생태 화장실로 전환시켜버렸습니다. 어디 찾아보니까 못 쓰는 의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의자는 됩니다. 등받이가 있으면 더 편안하고요. 그래서 저런 의자 아래다가 바켓츠 하나를 놓고 위는 우리 변기 그 쿠션 있는 변기 그냥 그거는 사다가 위에다 설치해버리면 됩니다. 지금 쟁반이 놓여있지만 쟁반 대신에 변기가 놓여있다. 뚜껑까지 덮이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누고 왕개를 다 덮어 놓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파리는 당연히 안 컸죠. 왜? 이거는 실내이기 때문에 파리가 들어올 구멍이 없잖아요. 냄새만 문제인데 이 친구들이 증명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화장실을 직접 와서 다 들여다보고 오줌통 쌓여있는 거 다 보고 했는데 아무 문제 없는 깨끗한 화장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철 어느 때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변기는 있지만 그거는 누구요? 손님용일 뿐. 제 방에 사는 손님용일 뿐 저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을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 사용의 그 모습을 지니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샤워를 매일 하는 건 아니고 요즘은 정말 더워지고 또 오늘만 하더라도 사실은 샤워를 2번이나 할 정도였습니다. 오전에 이 친구들하고 열심히 막 일을 했더니 땀이 너무 흥건하게 나가지고 점심 먹기 전에 샤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는 오늘 또 오후에 또 2시간을 이 친구들하고 또 일을 했더니 또 땀이 나기도 했고 옷도 갈아입어야 되니까 또 한 번 하고 그랬지만 거의 2번째 하니까 그거는 5리터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한 번만 샤워하고 수덕하고 나면 끝나니까 제가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지구 생태 위기 문제가 오래전부터 생겨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제가 인도와 아프리카를 겪으면서 그것은 더 철저하게 됐어요. 그들은 참 물이 부족한 상태로 그냥 뭐 석회석이 들어있든 어쨌든 간에 깨끗한 물
깨끗한 물이라도 그들에게 제공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막 간절한 염원을 가지면서 그들과 함께 농촌 마을에서 살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물에 대한 것이 너무 저한테는 철저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돌아왔다고 해서 제가 그런 습관을 버릴 수도 없고 제 의식 속에 이미 철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조금씩 또 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벌써 제가 30분이 됐네요. 20분 만에 가능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물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지구 표면의 몇 퍼센트? 70%가 물이라고 하죠. 우리 몸에는 또 몇 퍼센트? 여전히 70%. 네. 그러니까 이게 물이 우리 몸에서 70%가 물이라고 하면 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것보다도. 그러니까 생명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물은 나무 같은 경우는 60% 정도 되고요. 그러나 매출라든지 이런 것들은 95%까지 그 수분이 차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은 좀 다양한 분포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그 식물에게서도 수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높다고 볼 수도 있고요. 물고기는 80%, 세균과 박테리아는 9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물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물의 종류. 물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이 어떤 물들이 있죠? 바닷물, 네, 또 빗물, 또 수돗물, 강물, 네, 지하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 바다에 있는 물 이것이 97.2%나 돼요. 97.2%. 그러니까 지구 전체에서는 물이 70%지만 물의 총량을 가지고 보면 97.2%. 그러면 2.8%만 다른 물이에요. 다른 물이에요. 어떤 물이 있을까요? 가장 많은 것이 빙하예요. 빙하. 빙하가 2.18%. 2.18%. 그러니까 나머지 2.8%에서 2.18%가 빙하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빙하가 녹고 있어요. 바닷물로 전환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리고 강물로 전환되기도 하고요. 히말라야도 보면 계속 물이 그 빙하가 녹아내려서 이제는 강물이 돼 가고 있습니다. 강과 호수물, 이 물이 기껏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눈에는 그것들이 많이 보이긴 하지만 0.03%밖에 안 되고요. 오히려 지하, 땅 속을 흐르고 있는 물이 0.61%. 그러니까 0.03에 비하면 뭐 이거는 20배나 더 많은 물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땅 속을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물의 성질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물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흘러내려요. 네. 흘러내리고 있죠. 그런데 흐르는데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낮은 데로 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물은 위에서부터 낮은 데로 우리 삶 이런 곳에서 삶의 교훈을 받는다면 정말 겸손의 대명사가 물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모습을 노자는 상선약수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정말 물을 칭송했다고 볼 수도 있죠. 물이.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청소와 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에 뭔가 지저분한 게 묻었는데 물로 씻으면 비누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웬만한 것, 저는 농사 짓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이 묻는데도 불구하고 안 씻겨내려가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물로 대부분 다 끝나버려요.
얼마나 물이 닿기만 하면 정화 능력이 있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청소와 정화 능력을 능가하는 또 다른 비슷한 능력이 있죠. 치유 능력이 있어요. 치유 능력이. 어떤 데 좋은가요? 물은 아니 갈증은 당연한데 더러운 거를 닦은. 아니 그거는 이제 청소나 정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 말고 아토피성 피부염에게 제일 좋은 치료약이 사실 물이에요. 전에 피부병을 가진 세조가 왔다 간 곳이 어디죠? 네, 조백학소. 이게 물로 치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피부병, 특히 아토피성 피부병은 물만 꾸준히 잘 발라도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부 바깥에 보이는 피부만이 아니라 또 어디? 속병이야. 속병. 소화기와 관련된 대부분의 병은 물을 잘 마셔주기만 하면 치유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 번째로는 포용력이죠. 물은 뭐든지 다 받아들여요. 거의 뱉어내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 웬만한 것들을 수용해내는 수용력, 이게 정말 뛰어나고요. 또 용매제가 돼서 뭐든지 들어오면 녹여내요. 물이 녹여내는 역할을 이렇게 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뛰어난 능력 가운데 하나가 변화하는 능력이에요.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 뭘로 할 수 있죠? 네? 물이 고체와 액체와 기체로 온도에 따라서 자기를 변신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변신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죽게 되는데 살아있으면서도 자기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물이라는 거죠. 굉장한 능력들이 물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부력이 있죠, 부력.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도 남을 떠오르게 하는 힘이 있어요. 오늘 이런 물만 가지고도 설교하면 굉장히 대단히 감동적이지 않겠어요? 물이 가진 특성을 우리가 스스로 내 삶의 자세로 받아가신다는 굉장한 그 감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응집력이 있습니다.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데 떨어져 나가지 않게 이렇게 끌어안고 끝까지 컵에다 물을 부어보게 되면 막 넘칠 것 같은데도 이게 분명히 컵을 위를 올라섰는데도 불구하고 높이를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넘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그 힘, 그게 이제 표면 장력이죠. 아마 공동체를 묶어내는 이 힘도 아마 이런 그 작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그 마지막 9번째, 더 많이 있지만 9번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기후환경 변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안 나온 물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8가지를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것 때문에 물이 꼭 있어야 되겠구나 싶은 거예요. 네? 생명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전제를 이 모든 그거는 기본으로 그냥 넣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특성. 생명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말하면 정말 전체를 다 포괄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이건 특수한 물이 해내는 능력이에요. 그런 다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하루에 일교차가 우리의 일교차가 얼마나 될까요? 요즘 일교차 15도, 많이 날 땐 20도예요. 네, 15도는 20도. 자, 몽골 가신다고 했는데
몽골의 일교차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몽골 우리나라는 보통 20도를 별로 넘어서지 않습니다. 몽골은 40도 이상 넘어가는 일교차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달 표면 온도는 일교차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달. 네? 잘 생각 안 해보셨죠? 500도가 나고 낮에 한낮에는 250도, 빛을 받지 못하는 시간에는 마이너스 250도. 제가 이것도 줄인 거예요. 500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달에 뭔가 우리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위성 도시를 건설하겠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일교차를 극복해내는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은 일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달과 지구가 태양에서 그렇게 비슷한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일교차가 많이 나야 50도인데 달은 500도가 나는 이유는 무슨 차이? 물 때문입니다. 물. 70%가 물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온도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몽골이 왜 40도가 난다고요? 지난 30년, 벌써 이 30년이라는 단어가 나온 지가 벌써 한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지난 40년 동안, 지금은 더 숫자가 늘어났을 거예요. 근데 10년 전 통계만 말씀드릴게요. 지난 30년 동안 몽골에서 사라진 강이 몇 개? 900개. 호수가 1200개. 몽골을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2013년도에요. 기차를 타고 울란바토르 해서 북경으로 내려가는데 마침 이른 아침에부터 제가 바깥을 내다볼 수 있었는데 와, 종일 가는 동안 나무 색으로 봤어요. 눈을 떼지 않고 거의 보다시피 했는데 색으로 나무를 봤고 강은 단 하나도 못 봤습니다. 강의 흔적은 보였어요. 저게 한때는 강이었겠구나. 저게 한때는 호수였겠구나. 그건 보였는데 나무 보이지 않고 불 보이지 않았어요. 막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기차로 시속 그래도 70-80km를 달리고 있는 기차로 11시간쯤을 이렇게 달리는데도 이걸 나무를 볼 수 없고 불을 볼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일교차가 이제 심해지니까 동물들이 극사를 하게 됩니다. 동물들이 생존할 수가 없어요. 왜? 겨울인데 온도가 급감해버립니다. 온도 조절 능력이 없으니까 완전히 영하 50도로 내려가니까 자기네들은 계획에 살지만 동물은 이동하기 때문에 축사조차 지어놓지 않아요. 나무가 없으니까 축사를 지을 나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고스란히 웅크리고 앉은 채로 다 얼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농민들은 망해서 더 이상 회복 불능이 되니까 도시로 들어가서 빈민촌을 형성하게 됐죠. 그래서 전에는 인구가 많지 않았던 도시들이 울란바토르를 비롯해서 도시들이 급격하게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해버렸습니다. 사막은 더해요. 사막이 아까 이제 제가 몽골은 그래도 준사막 지역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사막은 50도 정도가 납니다. 일교차가. 그래도 바닷물, 다른 데 있는 물들이 온도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그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면서 정말
생태 정의 얘기만 이제 하고 제가 그 30분만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생태 정의는 어떤 상태일까? 어떤 것이 생태 정의의 상태일까? 네. 우리가 생태 정의라고 표현은 했는데 어떤 것이 생태 정의일까? 물과 관련해도 좋고 아니어도 좋고 뭘 생태 정의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주제를 보고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생태정의란 음양과 오행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다. 네, 음양이 뭐죠? 낮과 밤이 균형을 이루는 충분과 추분이 그래도 살기 좋은 때죠. 그게 가버리면 가지와 동지로 가게 되면 정말 사람이 살기가 쉽지 않은 때가 되죠. 그래서 음양도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또 뭐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요? 오행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게 저는 가장 뛰어난 생태 철학이 음양 오행론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신학대학에서 배울 때만 하더라도 음양 오행 얘기 나오면 완전히 그건 이게 내가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제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우리 살아있는 우리 의학들을 배우기 시작하고 자연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나온 어떤 서구의 철학도 음양 오행론을 따라올 철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벌써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어느 정도 태동이 됐고 2000년 전에 웬만큼 완성이 된 상태로 지금까지 왔지만 이것을 넘어서는 지금 나온 가야 이론이라든지 어떤 서구의 생태 철학을 다 갖다 대더라도 음양 오행론만큼 조화롭지 않습니다.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화를 이루려면 뭐가 제대로 있어야 돼요? 5가지. 밤낮이 일교차가 너무 심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왜? 물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20도 이상 나지 않는 겁니다. 물이 그래도 보이는 곳에 제법 많은 물이 있고 그리고 또 수분 조절, 온도 조절 능력을 해주는 것이 나무거든요. 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존재하지 않고 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몽골 벌써 제가 예를 들었지만 두 오행 중에서 두 요소가 사라져버렸거든요. 이게 균형이 깨져버렸어요. 조화를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생태 정의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근데 5가지가 다 골고루 존재하면 뭐죠? 나무, 불, 흙, 쇠, 물. 네, 이렇게 5가지예요. 이 5가지가 골고루 균형 있게 존재하면 그게 가장 살기 좋은 지구가 되는 것이고 그곳이 정말 자연이 살아 숨쉬는 그런 현장이 됩니다. 근데 인도도 많은 부분에서 제가 가 있던 남인도도 북인도는 그런 대로 히말라야에서 내려오는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럭저럭 물이 좀 있는 곳인데 비해서 남쪽은 많은 부분 강이 말라버렸어요. 제가 봤더니 강처럼 큰 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한강보다 조금 더 긴 정도의 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물이 없어요. 온통 그냥 군데군데 모래 사이로 풀만 이렇게 돋아나 있어서 이게 강인 것 같은데 강이 맞나 그러면 강이래요. 카드리 강이래요. 아주 유명한 강인데 왜 물이 없냐 그랬더니 벌써 그때 제가 2001년도에 갔을 때 10년 전부터 이 강에 물이 흘러본 적이 없어요. 강에 물이 흐르지 않는 강 상상해 볼 수 있나요? 한국은 그런 강 거의 없잖아요. 웬만한
작은 개천도 겨울물도 졸졸졸 소리를 내고 정말 농약이 섞여 있지만 뭐 그거는 잘 안 보이니까 어쨌든 맑아 보이는 물, 그 맑은 물이 졸졸졸 흘러가고 있는 이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나라인지 전 정말 그 인도에서 들어올 때마다, 아프리카에서 들어올 때마다 그 느낌이 너무 강했습니다. 오행이 깨지면 이게 제대로 살아남기 어려워요. 그래서 미국과 호주 같은 경우는 뭐가 강세가 되어버린 거죠? 뭐가? 오행 중에서 불이 강세가 됐어요. 불이 계속 나요. 그 불이 안 나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불이 자꾸 나는 기후로 변모해가고 있잖아요. 불이 많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불이 막 불의 기운이 넘쳐나고 있죠. 혹한이 몰아치기도 해요. 미국은 불 기운이 막 왕성했다가 겨울 되니까 막 눈이 뭐 5m까지 왔던 적도 있죠. 그런 정도로 막 혹한이 찾아오질 않나? 유럽은 무슨 기운이 요새 넘쳐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균형이 깨지면서. 유럽 물이잖아요. 물. 중국도 물이고. 그러니까 물의 기운이 막 넘쳐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후 환경 변화는 바로 이런 기운들을 조화가 깨진 상태에서 극단적으로 어떤 특정 기운이, 그 특정 기운은 무슨 기운? 오행의 기운이에요. 오행의 특정 기운이 너무 지나치게 과다하거나 아니면 모자라거나 이런 형식으로 기후 환경 변화는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후 환경의 생태 정의를 이야기하자면 제가 보기에는 음양과 오행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세계가 멋진 세계, 살만한 세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